없는 살림에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뺏긴 기분이 이런 걸까요? 다른 집 자식보다 부족한 것 없이 죽어라 키웠어도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오늘은 나이 들어 특히 주위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라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넘어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강릉에서 자랐죠. 그 시절 여자는 중학교만 나와도 다행이고 국민학교만 나오고 바로 서울로 상경에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민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저는 장녀로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 속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항상 농사로 바쁘셨고 저는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터울이 있는 2명의 남동생들을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을 많이 못 챙겼습니다. 저 좋다는 남자도 여럿 있었지만 딱히 확신이 없어서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지요. 그 시절 25살 넘으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무려 30살에 결혼을 해서 33살에 처사이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남자아이였죠. 당시로는 아주 많이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없이 시작해도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의 한 나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이었어요. 떠난 남편 없이 저는 시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다 보니 남편이 돌아왔고 목돈을 들고 온 남편과 함께 서울에 터를 잡고 삼겹살 집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 그저 부지런한 남편과 저는 죽어라 일만 했고 처음에는 월세로 살았다가 어느새 전세로 갔고 나중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둘 다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 아들이라 저희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아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것만 주려고 했습니다. 제 옷은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받아 입더라도 아들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당시 백화점에 가서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사 입혔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품지 않게 학원도 보내고 비싼 과외도 시켰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래서였거든요.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신혼여행 빼고 여행 한 번 못 가본 채 세상을 떠난 남편과 키운 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변해버렸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저희 부부가 힘들게 번 돈을 아들은 당연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돈을 더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항상 뭐라던 늘 부족하다고요. 속도 모르는 아들과 점차 대화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으로 저희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기뻤지요. 하지만 그조차 아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결정한 뒤 그 당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배운 게 짧아서 잘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부부 또한 집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겨우 2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러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한 장 사는 것조차 아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저희도 노후 계획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다행히 아들은 미국에서 잘 졸업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는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주위에 정말 자랑을 많이 했어요. 또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고생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취직하자마자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저희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고 무리해서 24평 아파트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가까스로 명절에만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건강을 소홀히 챙겼나 봅니다. 남편은 환갑 잔치도 하지 못한 채 간암이라는 큰 병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죠. 부랴부랴 저는 가게를 제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신랑의 병간호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네라는 말을 끝으로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들은 저에게 장사를 그만하고 편히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돌아갈 자리는 남편과 추억이 담긴 식당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마음속 남편의 빈자리를 식당 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남편과 제가 사는 집과 가게를 미리 상속받길 원했어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일도 쉬라면서 말이죠. 대신에 가게 옆에 조그만 월세집을 구하면 집과 가게 사이를 오가기에 더 편할 것이라며 월세는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엄청나게 원하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혼자서 살기에는 공허하기도 했고 그저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하는 말이니 그저 믿고 따랐습니다. 제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주겠지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 모녀간의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그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알게 된 여자를 결혼할 상대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사이라고 결혼할 날짜까지 알아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홀로 남은 어미로서 차마 거절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참 모든 게 아들은 저에게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남편의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아들아, 아버지 첫 제삿날인데 그날 하루는 올 수 있겠어? 고모도 다 올 텐데 며느리도 데리고 오렴. 엄마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이 사람도 귀하게 자라서 한국식 문화도 잘 모르고 음식은 엄마가 늘 하던 거니까 엄마가 준비해. 난 이런 걸로 와이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첫 제사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를 모르는 여자라도 한국에서 산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말이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면이 있어도 원래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라고 들어온 아이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고 한참 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못 온 거냐고 물었죠. 아들은 와이프랑 이런 걸로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고 요즘은 강요하면 이혼당한다고 기겁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 산날부터 이러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야 했나 봐요.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가끔 제 생일날이 지나고 혼자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라리 아들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핑계로 자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그것조차 제 복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보면 정말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속은 깊고 참 따뜻한 면이 많은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긴 당연한 일이죠. 점점 일하기는 힘들고 요즘은 밤마다 무릎이 아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면 한없이 남편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참없이 살던 시절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봤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땐 저에게 참 많이도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걸어도 차가운 대답뿐이네요. 어디에 말할 데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비록 저는 노년운까지 없다지만 여러분은 말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일이 생기면 새로운 소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이 원래도 살가운 편은 아닌데 며느리를 드리고부터 더욱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반대로 오히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집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집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난 가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식구를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말년에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생의 희노애락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머물 방 하나 구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월세가 너무나도 비싸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네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지만 그것도 점점 미안하고 가진 돈은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닥에 전단지 한 장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최신식 시설 고시원이 월 15만 원이라 월세는 절반 가격이고 식사랑 김치 제공.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가 어려서 매일 배가 고픈 입장인데 식사랑 김치까지 준다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곧장 종이에 적혀 있는 고시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바로 걸었죠. 전화를 해보니 고시원 원장님이 사람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저를 반가워하며 좋은 방이 하나 남았다고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저할 겨를도 없이 바로 갔습니다. 이제는 친구네 있기 미안해서 나가려던 참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바로 고시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원 건물 자체가 되게 칙칙하고 낡았더라고요. 흔히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건물 외관이 그 정도면 고시원 내부는 어땠겠어요? 말로 할 수가 없죠. 들어가니 온갖 냄새도 나고요. 그래도 고시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며 부엌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를 들어가니 너무 놀랐습니다.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벽지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피어있고 가스레인지에 끼인 기름때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방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창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했기에 한 달에 15만 원인데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이런 방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방을 구했다고 안도하고 있는데 문득 고시원 원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가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고시원에서 주는 저녁도 먹고 좁디 좁은 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정말로 제 바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많이 신경 쓸 정도는 아니어서 저는 일단은 찾아가서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고시원이 이런 거구나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시원 원장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지만 인상이 참 좋으셨는데 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정말 추운 한겨울인데 떨어진 내복 하나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늘 들어왔냐고 고시원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동무가 필요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한 손에 들고 있던 봉지에서 락앤락통을 여러 개 꺼내시더니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고시원 밥이 부실한데 이거 먹으라면서요. 젊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며 자기 같은 늙은이는 곧 죽을 거라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사정했는데 너무 거절할 수는 없어서 열어보니 귤 한 봉지하고 사과와 파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주셨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또 어떻게 그걸 낼름 받아먹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할머니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양 말고 계속 받으라고 그러셔서 더 거절하기 힘들어서 이제 반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고맙기는 했습니다. 저도 돈 한 푼 한 푼이 부족한 때인데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게다가 또 주신 것들이 엄청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도 다다음날 저녁에도 할머니는 오셔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붕어빵, 약과, 수육 등 항상 저에게 손녀 같다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일을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비슷한 시간에 오시던 할머니가 한참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가 웬일로 안 오시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할머니 방에서요. 훌쩍훌쩍 울면서 누군가한테 억울한 듯 하소연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 엄마를 데리러 와주지 않겠니?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마 할머니의 자식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할머니의 자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제가 뭐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만 자식이 있다면 어머니를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워낙 방음이 안 돼서 소리가 잘 들리니 바람이나 쐬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고시원 원장님이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시 원장님이 대뜸 저에게 옆방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며 그냥 통화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원장님이 조용하게 저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원래는 같이 살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할머니가 냄새가 난다고 요양원에 보냈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요양원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글쎄 아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살라고 여기 고시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아들이 엄마를 보러 오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시원에 들어오신 지 지금 약 4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하는 말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날에 빈손으로 와서 할머니한테 10,000원짜리 몇 장 주고 바로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아들이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옆방에서 할머니가 전화 소리가 종종 들리니까요. 그래서 원장님께 물어봤죠. 그래도 밤마다 아들분이랑 통화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매일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들한테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손녀도 안아보고 싶다면서 자기를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냐 엄마가 그렇게 밉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들은 바보같이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아마도 저한테 반찬 챙겨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저를 손녀로 생각하고 해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손녀 음식 챙겨주고 싶고 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실 테니까 저한테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옆방에서 할머니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또 아드님이랑 통화하셨구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생각이 들면서 한번 찾아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릴까 싶었지만 저도 저 혼자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굴 챙기나 싶어 저를 저렇게 매일같이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뭐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저도 매일을 밤낮으로 여러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원룸 보증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그마한 방이라도 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마침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시원 계단을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어디 가시냐고 무슨 짐이 그렇게 많으냐고 여쭤봤죠.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이제 고시원을 나가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으시다면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가방 안에서 뭐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열쇠고리를 하나 꺼내셨는데 네잎클로버 열쇠고리였어요. 길을 가다 네잎클로버가 보여서 그걸로 직접 열쇠고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선물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늙은이 말동무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간 정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참 섭섭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 그래서 그 겨울에 목도리도 하나 없이 목이 훤하게 계시길래 제가 끼고 있던 장갑이랑 목도리라도 둘러드렸죠. 그날 처음으로 저도 할머니에게 무언가 베풀어 본 거예요. 그간 1년 동안 맨날 받아만 먹다가 드디어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려봤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두르시더니 세상 밝은 얼굴을 하시고 정말 고맙다며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도 측은하고 눈물도 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빨리 고시원에 올라왔습니다. 이젠 할머니 방이 비었겠구나 생각하며 올라왔는데 창문으로 고시원 원장님이 할머니가 가는 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이제 아드님 댁으로 가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고시원장님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할머니의 월세는 아들이 원래 보내왔는데 최근 한 세 달 동안 안 보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장님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서 자기들도 이제 힘들어서 고시원비를 더 이상 내주기는 힘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를 어떡하냐 내보내라는 말이냐 했더니 며느리가 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고시원장님이 할머니에게 그럼 괜찮다고 그냥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할머니 성격에 그냥 계셨겠어요. 미안해서 제 발로 나가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까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나고 고시원에 그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혹시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엄마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러다가 없다고 그랬더니 입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냐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고시원장님이 그랬대요. 할머니 월세 몇만 원이 얼마나 한다고 돈 없다고 안 보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불효해서 지금 후회하는 거 그거 모두 다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도 고시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실까요? 세월이 흘러 오랜만에 제가 살던 고시원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 아직 그 고시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머물던 방도 그대로겠죠. 근데 할머니는 안 계실 테고요. 문득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프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희노애락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최태원 회장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가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조강지처를 홀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최태원 회장은 198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의 딸 노소영님과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체로 재벌가라면 혼맥을 쌓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하기 마련인데요. 의외로 이 두 사람은 연애를 통해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에는 곧장 아이를 셋까지 낳았습니다. 재벌가에서 보기 드문 금슬 좋은 부부애를 과시했습니다. 이때 최태원 회장의 SK는 승승장구하면서 가정과 사업 모두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태원이 분식회계 횡령 등으로 옥중 생활을 반복하면서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며 최태원 노소영의 실제 사이가 원수보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한간의 소문은 굴뚝 없이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예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둘은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가정을 어떻게든 유지해왔죠. 하지만 2015년에 드디어 마침내 터질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태원이 한 언론사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둘러싼 변화들을 낱낱이 공개한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편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최태원은 당시 이미 내연녀 김희영과 동거 중이었고 노소영과는 성격 차이로 무려 10년째 별거를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미 내연녀 김희영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노소영 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강지철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 가슴을 후벼 파버린 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혼외자를 두고 있었기에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룹의 이미지 또한 훼손이 되어버렸죠. 아내와 무려 3명의 자식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오히려 그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모습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욕을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노소영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최태원 역시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했고 그룹의 돈으로 내연녀를 지원하는 등 막장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기세등등한 최태원 회장의 승리로만 돌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희영은 최태원이 설립해준 재단의 이사장으로 공식 행사에 활동하며 최태원과 함께 나란히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식 부인이 된 것 마냥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노소영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한 최태원 회장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사위로서 당연히 상주 역할을 해야 했지만 조용히 조문만 하고 돌아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도 수없이 이혼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해오던 노소영은 결국 지쳤습니다. 2019년 12월 더 이상 이 관계에 희망이 없다며 이혼 맞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부친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태원 회장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노소영이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1심에서 최태원이 노수영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노소영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결국 드디어 1조 3,800억 원이 넘는 현금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SK그룹 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혼외 정사로 가정이 파탄나는 피해를 입은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지난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재판부가 판결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납까지 연 5% 지연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1년의 이자만 690억 4,085만 원꼴로 하루 약 1억 8,90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떠안게 된 최태원 회장이 조강지철을 벌이고 얻게 된 결과입니다.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부모가 갓 낳은 자식을 버리고 또 그렇게 큰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자매들끼리의 다툼. 재산과 돈. 하지만 그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져야 하는 가치는 바로 부부 사이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해온 남편을 버리는 아내. 그리고 함께 해온 조강지철을 버리는 남편.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똑같이 재벌가의 수장이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로 삼성 사장들과 임직원을 불러 모아 회의를 주재하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그룹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히는 이 장면은 모든 것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마누라와 자식은 절대 지키라는 기업인 이전의 한 남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수를 꽂은 최태원 회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 땅에 조강지철을 벌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 10명보다 1명의 배우자가 낫다. 아무리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도 결국 나이 들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그동안 함께한 세월 동안 옆에 있어준 배우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시작할 때부터 부유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들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서로의 마음만 믿고 남은 인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이 시작할 때는 알콩달콩 좋았다가 점점 삶이 살만해지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도 궁금하고 이 여자도 궁금하게 되죠.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일이 갑자기 잘 풀리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소위 맛이 간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맛이 가버리면 큰일입니다. 평생에 있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가정의 가치를 쉽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혼을 하니 많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한 명이 귀책 배우자를 기다려준다면 가정은 어찌저찌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바람난 최태원 회장을 기다려준 것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끝없는 다툼의 늪으로 빠져버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다툼은 피해야 하고 특히 배우자 간의 소송이라든지 큰 다툼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 많은 최태원 회장도 조강지처를 벌인 벌 아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의 가치가 세상에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생의 희노애락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